하다가 도대체 디지털 전환이 뭔지 모르겠다. DX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본질적인 질문을 주셨어요. 왜 DX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면 DT여야 되는데 X냐? 영어권에서 그냥 X는 크로스의 의미도 있고요, 트랜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X 걸프렌드 뭐 이렇게 할 때처럼 그냥 변환된 혹은 전환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호가 가지는 의미, X가 가지는 의미가 있어 DT라고도 쓰지만 DX라고 조금 더 의미를 그렇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전환은 왜 우리가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이게 어디까지를 디지털 전환이라고 봐야 되지? 그리고 각자 다 다르세요. 제가 여행업계 대표님들 만나서 여쭤보면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컨설팅을 진행하거나 그러면 각자 생각하시는 바가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세요. 그래서 그 다양한 것들을 제가 보니까 세 가지더라고요. 이 세 가지가 뭔가 하면 첫 번째가 디지털화가 있고요. 두 번째가 디지털 고도화가 있고 세 번째가 디지털 전환이 있습니다. 이런 건 교재 없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내용들은 교재에 담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일로 저한테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디지털화는 뭔가 하면 간단합니다. 우리 엑셀로 하던 거 디지털로 하자. 그죠? 그 다음에 엑셀 이전에는 장표로 했죠. 장표로 하던 거 엑셀로 하고 엑셀로 하던 거 그 다음에 서버로 하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예약 시스템이나 고객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들을 디지털로 바꾸자. 옛날에 우리가 예약 시스템을 그냥 전화 받아서 그죠? 오퍼레이터가 전화 받아서 OP가 전화 받아서 아니면 실장님이 전화 받아서 수익을 입력하든지 달력에 입력하든지 아니면 화이트보드에다가 날짜 있는 그 달력, 화이트보드 달력에다가 입력하든지 그래서 진행을 했죠. 그러다가 실수도 하고 그죠? 때로는 뭐 항공권 발권도 잘못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 업무의 비효율성을 줄이자 혹은 생산성을 높이자 이 이유 때문에 그것들을 디지털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디지털 고도화는 뭔가 하면 이미 디지털화가 일정하게 되어 있는 사업체들이나 이런 데서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는 이미 시작할 때 그 정도는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조금 더 고도화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SNS 마케팅이라든가 고객 리뷰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전처럼 그냥 맡겨놓지 말고 우리가 직접 해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고도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중간에 까만 점이 있는데 선이 하나 붉게 나옵니다. 얘는 조금 차원이 다른 거죠. 디지털 전환은 뭔가 하면 어떻게 보면 서비스나 상품을 디지털화하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되는 거죠. 디지털 전환은. 그래서 우리 회사에 맞는 게 뭔지는 저는 이걸 다 합쳐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합쳐서 우리 회사의 수준이나 우리 회사의 컨셉이나 우리 회사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맞춰지는 거지. 야, 우리는 플랫폼 할 것도 아니고 OTA 갈 것도 아닌데 우리 보고 디지털 전환해야 되나? 우리 보고 자꾸 지원해 줄 테니까 전환해라 그러는데 나는 거기까지 하고 싶지 않고 디지털화만 해도 나는 충분할 것 같고 하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건 정말로 디지털 전환인데 우리한테 왜 자꾸 디지털화만 하라 그러지? 우리 비즈니스 모델은 저리로 넘어가고 싶은데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회사의 수준, 컨셉에 맞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디지털 전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에 대한 조금은 여행업계에서만 있는 독특한 지점이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무용론이 있고요, 활용론이 있고 만능론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행업계를 제외한 다른 산업들, 그 소매업이라든가 유통업이라든가 식당업이라든가 이런 전자상거래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어떤 그래프가 나오는가 하면 다 있습니다. 무용론, 활용론, 만능론이 있는데 활용론은 뭔가 하면 무용론도 아니고 만능론도 아니고 하기 나름이다라는 거고요. 무용론은 우리가 해봤는데 아니면 디지털 전환 그거 의미 없어. 우리한테 우리 수준이 안 맞아. 혹은 의미 없어. 그거 한다고 해서 뭐 손님이 도는 거 아니야. 매출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의미 없다라고 하는 쪽이 있고요. 또 어떤 데는 만능론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는 만능론을 가지고 있죠. 어떤 건가 하면 디지털 전환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해결될 거야. 인건비 문제도 해결되고 시스템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걸 다 디지털 전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팀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용론도 있습니다. 활용론은 우리 하기 나름이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일반 산업에서는 저렇게 됩니다. 무용론도 좀 있지만 활용량이 훨씬 높죠. 활용량이 훨씬 높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질 거다라고 하는데 여행업계는 이런 수준이에요. 활용량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마 무용론과 만능론이 더 많으세요. 그러니까 무용론과 만능론을 합치면 활용론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의미 없다라는 분들이 정말로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디지털 전환만 하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렇진 않죠. 그래서 결국은 왜 그러면 무용론과 만능론이 나오는가 하면 실제로 컨셉들이 다 다르시거든요. 여행업계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타겟 고객이 다 다르고요. 그 타겟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컨셉 서비스, 컨셉 상품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우리는 디지털 전환한다고 해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거나 매출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야 라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냥 우리는 인건비를 조금 줄이고 비용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디지털화를 통해서 인건비나 비용만 줄이면 돼. 아니면 업무에서의 불확실성 혹은 생산성들을 높이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 정도가 계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영역에서는 스타트업이나 관광벤처나 이런 쪽 입장에서는 시작 단계부터 우리는 처음부터 플랫폼을 지향하거나 OTA를 지향하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디지털 전환의 만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만능 키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고요. 아니면 이건 종이 열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다른 산업에서는 하기 나름이다라는 분들이 더 많으시는데 여행업계에서는 조금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먼저 소비자 트렌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서 정남수 교수님이 트렌드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다행히 제가 보니까 많이 겹치진 않아서 겹치는 부분들은 빠르게 스킵하고 겹치지 않은 부분들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트렌드에서 가장 큰 중요한 점은 뭘까 하면 결국은 이겁니다. 고객의 변화를 이기는 사업은 없습니다. 우리가 뭐 디지털 전환이든 뭐 디지털화든 고도화든 그걸 뭐라고 부르든 그 이유들이 뭔가 하면 고객의 변화를 이기는 사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변하지 않았다면 트렌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제가 기억해보면 제가 여행업 관련해서 강의한 지 20년이 좀 지났는데 20년 동안 우리 그 일반인들을 상대 그러니까 학자라든가 혹은 뭐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 말고 여행업계 종사자분들이나 대표님들을 상대로 트렌드 강의를 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코로나 이후에 바뀌었기 때문이거든요. 안 바뀌었으면 그냥 예전처럼 그냥 트렌드가 천천히 바뀌거나 변하지 않았다면 트렌드 이야기 안 하고 왜 그거 다 우리 선생님들이 실제로 대표님들께서 생활하시면서 다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그냥 그걸 전제로 깔고 그냥 우리 다 이렇게 같이 교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트렌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이 트렌드가 급격하게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트렌드를 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전과 달라진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트렌드를 몰라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에서 그냥 하면 그게 트렌드였어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현장에서 고객들하고 부닥치면서 느끼는 거 그대로가 트렌드였는데 지금은 이 트렌드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 한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장님들 같은 20, 30년 된 선장님들 같으면 저 심연의 불빛을 보지 않아도 표면의 찰랑거림만 봐도 뭘 할 수 있었는가 하면 심연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저 안에 물고기가 있는지 언제쯤 잡아야 되는지를 척 보면 알았어요. 혹은 탐지기 이런 거 안 써도 에이 딱 보면 알지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제는 트렌드를 그분들도 알아야 되는가 하면 밑에 심연에 코로나를 통해서 이 밑에 심연의 바닥이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30년 경력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들을 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예전에는 경험과 경력이 실력이었거든요. 저분 경험 많아, 경력 많아 이러면 실력 좋은 분. 우리가 업계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여행업계에 경험 많고 경력 많으셔 그러면 실력 좋은 분이라고 했는데 이게 예전에는 당연히 이꼬르였는데 지금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빅데이터하고 농부들하고 실제 경연을 펼쳤습니다. 뭘 했는가 하면 딸기 재배와 관련된 경연을 펼친 겁니다. 어떤 경연을 펼쳤는가 하면 빅데이터 전문하는 대학원생들하고 농부, 딸기 농사를 20, 30년 지었던 분들하고 시합을 벌인 거죠. 누가 이겼겠습니까? 당연히 빅데이터 팀이 이겼으니까 제가 가지고 왔겠죠. 그런데 이긴 게 정도가 중요한 겁니다. 이겼다가 아니고요. 정도가 얼마나 크게 이겼는가 하면 중국에서 스타트업 농업 경쟁 대회를 했는데 데이터 과학자들이 얼마를 이겼는가 하면 96% 많은 생산량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투자 대비 수익도 75%나 높았습니다. 조금 높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는가 하면 예전에는 경험 많고 경력 많은 사람이 실력 좋은 사람. 당연히 농부가 이기지. 농사는 농부의 발걸음으로 짓는 거야. 농작물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농부의 발걸음을 듣고 자란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쟤들이 청년들이 농사를 한 번도 안 주는 청년들이 이겨라고 하는데
이기는데 이기는 정도가 수준이 저 정도인 거죠. 이게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속도가 정말로 빠릅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AI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AI는 알파고입니다. 알파고 다음 버전이 알파고 다음 버전이 나왔는데 이 알파고 다음 버전은 알파고랑 게임을 하면 100점 100승이라고 그러죠. 한 번도 안 졌다고 그래요. 알파고한테도 안 지는 알파고 다음 버전이 나오는데 발전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는가 하면 알파고는 지금까지 나와 있던 모든 알파고는 기존의 알파고는 뭐였는가 하면 모든 기본을 다 때려놓은 거예요. 9단, 8단, 7단 이렇게 내려가면서 전 세계에 있었던 모든 경기의 기본을 다 때려넣어서 9단들을 이렇게 두는구나, 여기서 이렇게 두는구나 그래서 학습을 시킨 거고요. 알파고 다음 버전은 뭘 가르치는가 하면 그냥 바둑이란 이런 거야. 바둑은 이렇게 뜨는 거야. 룰은 이래. 그것만 넣고요. 연습 네가 해. 이러면서. 그럼 얘가 3일 동안 얼마나 연습했는가 하면 3일 동안 연습한 게 4,300만 건을 연습 대부분 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뜨면 수천 년이 걸릴 거를 얘는 3일에 뜨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시간으로 3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빠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나는 여행업 경력이 많아, 경험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실력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는 조금씩 안 맞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해졌는가 하면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작년에 제주도에 컨설팅을 갔었는데 제주도 컨설팅 갔던 여사 대표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세요. 작년 초에 제가 제주도의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 컨설팅을 갔었는데 이 대표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행업이 이렇게 빨리 변할 줄 진짜 몰랐어요. 오늘 전화 받고 행사 잘하고 거래처 관리만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이게 진지한 고민이셨거든요. 거의 눈물까지 글썽이셨어요. 아버님 사업체, 아버님이 아니라 예전에 이 오퍼레이터 하시면서 그 사장님으로 계셨던 분의 사업체를 물려받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행업 경력으로 따지면 한 25년 가까이 되시는 분인데 디지털 전환하라고 그래서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 교육받고 엑셀 교육받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디지털과 관련된 교육을 받다 보니까 내가 할 줄 아는 게 정말로 아무것도 없네. 난 전화 잘 받고 견적 잘 뽑아내고 그리고 전화 잘 받아서 기존 거래처 관리만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기존 거래처도 다 떨어졌고 그래서 도대체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뭔가 하면 이제 트렌드 변화가 우리한테도 이렇게 진지하게 와 있다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이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세상이 변했어, 시대가 변했어 정도가 아니라 이것들이 나의 생존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엔데믹 이후에는 어떤 여행 소비자 트렌드의 변화가 있는가라는 것들을 간단하게라도 알아야 됩니다. 아주 큰 변화가 뭔가 하면 첫 번째 가장 큰 변화가 저는 앞에 말씀하셨던 정강수 교수님 이야기에 나왔던 부분들이기도 하지만 저는 가장 큰 변화가 여행하는 사람들의 여행의 목적이라고 그러죠. 여행하는 목적이 변화되었다. 이게 제일 큰 변화다라고 봅니다. 예전에 우리는 여행 자유화가 되고 여행사들한테 여행을 맡길 때 뭐 때문에 여행 갔는가 하면 그냥 여행 갔어요. 말 그대로 낯선 지역에 내가 가보지 못한 지역에 가서 사진도 찍고 거기에서 유명한 음식도 먹어보고 사람들도 만나보고 이렇게 해보는 정도. 인증샷 찍으러 가는 거였어요. 랜드마크에 가서 인증샷 찍는 게 대표적인, 그리고 현지 음식 먹어보는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여행이었는데 이게 이제 변화되라는 거죠. 이제 이게 그렇다고 해서 여행이 다 사라지고 체험으로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스펙트럼이 이제 다양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 가고 어떤 사람은 체험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배우러 가고 어떤 사람은 취미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직업으로 가는 거죠. 점점 더 뭐가 늘어나기 시작했는가 하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늘어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스펙트럼의 다양화는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서 새로운 변화들, 새로운 것들을 꿈꾸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가서 사진 찍는 것만이 아니라 나도 한번 가서 외국인들이, 현지인들은 이런 것도 해보던데 나도 한번 해보자. 우리는 그냥 랜드마크에서 사진 찍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스카이다이빙 하는 장소에 가서, 패러글라이딩 하는 장소에 가서 직접 90년대까지만 생각해 보시면 직접 하지는 못했고요. 그냥 남들이 외국인들이 뛰면 우리는 뒤에서 사진만 찍고 와 여기 와봤어 라는 거였는데 그게 조금 지나면 배낭여행객들이라든가 FIT 여행객들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위험해서 안 돼요. 패키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이런 거 하다가 이제 패키지도 그러면 누가 먼저 그걸 할 거냐, 안전하게 진행할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고 그걸 옵션으로 팔게 되고 이러면서 차용이 늘어나고요. 그러다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걸 정말로 재밌고 내가 한번 패러글라이딩을 해봤는데 스카이다이빙을 해봤는데 너무 좋더라. 그러면 그게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없을까? 거기서 라이센스를 따면 안 될까? 그렇게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생기는가 하면 야, 넌 괌을 매년 가니? 혹은 매 분기 가니? 휴가 때마다 가네? 라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너 왜 가니? 그랬더니 라이센스 따려가고요. 뭐 스카이다이빙이나 스킨스쿠버나 이런 것들 오픈워터에 만족하지 못하겠다. 나는 어드밴스까지 따겠다. 점점 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것이 취미가 되고요. 그것이 직업이 되는. 이제 회사 그만뒀다 그러더니 너 뭐 할 건데? 그랬더니 나 지금 괌에서 했던 자격증 가지고 그거 가지고 양양에서 서핑 뭐 스쿨 만들 거야. 샵 만들 거야. 아니면 부산 가서 김해 가서 제주 가서 난 다이빙 샵 만들 거야. 이렇게 자기 취미와 직업으로 발전하는 이런 여행으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트래블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여행객과 여행자가 분리되고 있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이 이거는 이제 트래블 테크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여행업도 마찬가지의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인데 뭔가 하면 트래블 테크 기업들은 생각보다 여행자가 빨리 늘어나지 않는 거고요. 원래는 엄청나게 빠르게 코로나 이후에 패키지 투어를 아무도 안 갈 거니까 이제 이 시장은 우리가 먹을 수 있어 라고 했던 게 트래블 테크 기업들인데 트래블 테크 기업들이 봤더니 그렇게 빠르게 여행자들이 늘어나고 여행객이 사라지진 않는 거고요. 또 반대로 우리 패키지 여행사 입장에서는 의외로 빠르게 또 패키지 여행객들이 또 사라지기도 해요. 중간에 지금 뻥 떠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그거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행객과 여행자들이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여행객은 뭔가 하면 여행 서비스를 돈 주고 이용하는 사람들을 여행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대부분이었는데 점점 더 줄어서 지금은 아마도 숫자적으로 보면 반 가까이는 여행객일 거고 여행자들은 또 다른 의미에서 여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돈 내고 여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여행을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행자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냈는가 하면 등정주의와 등로주의의 변화를 만들어냈죠. 앞에 정나주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파리에 첫 번째 가면 당연히 에펠탑을 가지면 세 번째도 에펠탑을 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갈 것 같긴 한데요. 인증샷을 찍어야 되니까. 프랑스 파리로 왔다 갔다는 증거로 남겨야 될 증거 사진이 몇 군데 없잖아요. 그래서 에펠탑은 옛날처럼 그러면 몇 시간씩 가서 황홀히 하진 않겠지만 인증샷을 찍겠죠. 그런데 그분들, 그러니까 더 이상 에펠탑을 찾지 않고 나는 파리를 4번 왔으니까 3번 왔으니까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등로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산악회 용어이긴 한데 짧은 시간이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등정주의는 기본적으로 어떤 건가 하면 간데 또 안 가는 거죠. 아까 프랑스 파리를 3번 간다고 했을 때 어떤 선생님 그랬을 겁니다. 거기를 왜 3번 가지? 한 번만 가면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이 등정주의자들이죠. 지금까지 우리 여행업계, 대한민국 여행업계가 상대했던 분들은 대부분 등정주의자들이잖아요. 갔던데 또 안 가는. 굳이 왜 또 가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아내랑 같이 2019년에 하와이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돌아오는 대한항공에서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와이 여행 어땠냐고 이번에 그랬더니 너무 좋았대요. 다 좋았답니다. 호텔도 좋았고 제가 일정 짜고 막 가이드하고 직사하고 제가 다 있거든요. 제가 고생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자기는 너무 좋았대요. 그리고 제가 평소와 다르게 막 호텔도 조금 썼어요. 결혼 20주년이라서 그래서 좀 써서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저랑 뭐 여행을 많이 갔지만 그래도 하와이 여행이 좋았다고. 그래서 저 속으로는 그랬죠. 하와이니까 좋았겠지. 이랬는데 어쨌든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빈말이었습니다. 빈말로 제가 한 번 더 물었죠. 다음에 또 올까? 라고 물었죠. 빈말이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제 아내는 완벽한 등정주의자입니다. 갔던데 또 안 간답니다. 세상에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하와이 너무 좋았지만 하와이 또 안 가겠다 합니다. 이게 등정주의자들이거든요. 점차 우리 주변에 누구를 만나게 되시는가 하면 등로주의자들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현장에서 만나시고 계세요. 이 양반 또 가네 이런 분들. 이 양반 여기 또 가네. 일본 또 가네. 뭐 일본 빠야 뭐야 왜 이렇게 일본 자주 가지? 그 다음에 괌 또 가네. 사이판 또 가네. 터키 또 가네. 또 가네 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아까 정남주 교수님께서는 고객 관점에서 고객들을 어디로 가서 어디로 할 거냐라고 하지만 여행사 관점에서 보면 생각해 보시면요. 첫 번째 처음 가시는 분에게 프랑스 파리에 대한 상담은 쉽죠.
에펠탑 이야기하고 어디 뭐 몽마르트 이야기하고 루브르 이야기하고 뭐 이러면 끝납니다. 근데 저 프랑스 파리 5번째예요 라고 하면 숨이 턱 막히죠. 난 안 가봤는데 한 번은 첫 번째 가는 건 어쨌든 일정표 보고 내가 상담할 수 있었는데 5번 정도 갔으면 이분이 이제 구체적이죠. 질문이 먼 오롯의 미술관에서 뭘 보고 거기서 뒷골목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다는데 거기는 언제 가야 돼요? 오롯에도 안 가봤고 뒷골목은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그렇죠? 갑자기 뒷골목 그 파티쉐가 어떤지 뭐 이런 거 질문하고 이러면 곤란하죠. 그러면 고객도 알죠. 아, 이분이 안 가본 분이구나. 그러면 등정주의자들과 달리 등로주의자들은 여행사를 바꾸거나 혹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뭐가 고민이 돼야 되는가 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등로주의자를 상대할 만큼의 지식과 경험과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등정주의자들은 아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등정주의자도. 새롭게 신규로 여행시장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고객들은 처음부터 등로주의자가 되는 건 별로 없거든요. 난 처음부터 여행사 서비스, 여행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내가 DIY 해서 직접 여행을 만들어서 여행을 다녀올 거야 이런 분들보다는 그래도 안전하게 여행 다녀오자 라고 해서 등정주의자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타겟 고객은 등정주의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가격으로 승부하시면 되죠. 다른 데보다 쌉니다. 왜? 등정주의자들에게는 등로주의자와는 달리 등정주의자들에게는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저가로 어떻게든 가격을 만들어주면 맞춰준다 그러죠. 맞춰주시면 가능할 거고요. 등로주의자들은 그런데 그렇게 원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등로주의자들은 그러면 가격을 무시하느냐? 아니에요. 엔드죠. 가격은 당연히 저렴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그에 대한 정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보되기를 바라죠. 그러면 등정주의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어디가 더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는가? 우리 회사 컨셉이 등정주의자들을 위한 그런 컨셉이다. 그러면 디지털화는 적어도 디지털화는 빨리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해녀의 부엌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사실은 해녀의 부엌을 굉장히 인정하면서도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대로 가면 5년 뒤에 해녀의 부엌에 공연하시는 분들은 동남아 사람으로 바꾸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될 겁니다. 작년에 해녀의 부엌이 한 16억 정도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얼마일까요? 10%만 내도 1억 5천을 내야 되는데 1억 6천을 내야 되는데 영업이익이 얼마였는가 하면 2,68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겠죠. 매출액에 지원금도 포함되니까요. 직접 지원금은 엄청나게 많은 지원금을 받았거든요. 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뭐 문체부 이런 데서 받았는데 그 정도로 하면서도 우리 고객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줬는가 하면 우리 고객들에게 참 좋아요. 참 좋은 고객, 참 좋은 공연이고 식사인데 비싸. 이게 우리 고객들의 반응이에요.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비싸가 사실 비싼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이익을 깎아먹으면서 아마 지원금 없었으면 적자였을 텐데 자기 이익을 깎아먹으면서까지도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고객들의 반응은 그런 서비스가 없었잖아요. 그런 공연과 같이 식사하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제주 수산물들을 이용하셨더라고요. 뭐 그 꿀소라 같은 거는 뭐 2만 톤인가 20톤 가까이 소비했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지속 가능해지려면 쓸 수밖에 없죠. 외국인들을 아니면 서비스하는 사람들을 외국인으로 쓰든 아니면 기계로 바꾸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등정주의를 고집하신다면 우리가 이들을 등정주의자들을 상대로 해야 되는 서비스라면 그러면 디지털 전환이나 디지털 고도화에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반대가 돼 있죠. 등로주의자들을 상대하는 스타트업이나 벤처나 혹은 그런 데서 아주 테마 여행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데서 디지털 전환에 더 관심을 많이 보이시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그 지방과 우리 대표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지방과 서울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차이들이 많다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시면 디지털 전환에 관심 많은 영역이 오히려 등록주의자들을 상대하는 분들이고 등정주의자들을 상대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디지털 전환에 조금 더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그 작은 투자지만 박리담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조금 더 안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로컬에 대해서는 정만수 교수님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셔서 MZ세대가 로컬 관광에 빠진 이유하고요. MZ세대가 패키지 여행을 별로 하지 않는, 거부하는 이유는 같습니다. 두 분, 전 다양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설명이라서 드려야 될까 싶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로컬이 처음 우리나라에서 로컬이라는 단어, 로컬 투어, 로컬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은 로컬이 아니죠. 서울의 홍대, 성수동 이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뭐였는가 하면 사실은 다양하다, 다양성에 대한 욕구의 표현이 로컬이었어요. 그러니까 로컬에 가니까 서울과 다른 다양한 남들 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왜 하려고 했는가 하면 SNS 때문이거든요. SNS에 올릴 때 이런 거죠. 우리 동네에 진짜 맛있는 맛집이 있어요. 가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올렸는데 네이버에 올렸더니 네이버 블로그 그 다음에 SNS에 올리려고 했더니 내가 올린 글이 6만 번째 글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역에 혹은 동네 골목길에 다른 데 갔더니 거기는 허름한 집이기도 하고 그런데 맛을 봤더니 그냥 아주 맛있진 않아요. 뭐 가성비 있는데 그런데 글을 올리려고 봤더니 이제까지 올린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그 주인집 아줌마하고 직접 올린 거, 아들 올린 거 말고 이게 내가 3번째예요. 그럼 올리면서도 맛이 나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 주잖아요. 야, 너 여기도 가봤니? 와, 대단하다. 네가 발굴한 거야. 이런 약간의 자기 지분도 생기는데 내가 아무리 맛있는 집에 가서 글을 올려봐야 뭐 6만 번째, 7만 번째 혹은 뭐 10몇만 번째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양성에 대한 관점이죠. 이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이미 이런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편의점 도시락이 정말로 많이 팔린 게 작년이고요. 그리고 오마카세가 정말로 회자된 게 작년이에요. 동시에 4,500원짜리 편의점에서 도시락 먹던 이 친구가 45만원짜리 오마카세에도 나타나는 거죠. 과거에는 이게 둘이 동시에 안 나타났거든요. 오마카세 먹는 사람은 오마카세만 먹고 편의점 도시락 먹는 사람이 편의점 도시락 먹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제 조카였어요. 제 조카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진 않는데 남자친구랑 같이 30만원짜리 오마카세를 갔던 걸 SNS에 올렸더라고요.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봤더니 천일, 둘이 사귄 지 1000일이 되는 날 남자친구가 너무 많이 양보를 해줘서 그래서 그날 남자친구가 프로포즈 한 날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지금 하와이에서 허니문을 하고 있는데 전화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고 있어서 아무튼 그 친구가 남자친구를 위해서 정말로 알뜰한 친구였거든요. 진짜 알뜰한 친구입니다. 지금도 신혼집에 갈 때 당연히 신혼부부니까 그릇이나 이런 것들 다 새 거 사가야 되는데 새 거 필요 없다고 그냥 저희 집에 와서도 안 쓰는 거 이모가 안 쓰는 거 이모 안 쓰는 거 주세요 해서 가져가는 친구인데 그런데 그날 오마카세는 먹었어요. 30만원짜리. 제가 그래서 둘이 30만원이면 15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 웬만한 괜찮은 뷔페 가는 만큼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고요. 1인당 30만원짜리. 이걸 그냥 소비하는 형태죠. 이 친구가 평소에 편의점 도시락 먹다가 간호사인데 평소에 편의점 도시락 먹다가 오마카세도 가는 이런 것들이 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행업계 분들도 그러시거든요. 이상해졌다 고객들이. 그죠? 저분의 직업이나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보면 말씀하시는데 보거나 이런 걸 해보면 아니면 여권을 받았는데 여권의 내용을 보면 패키지 안 갈 것 같은데 패키지에 나타나고요. 또 이거는 당연히 FIT 안 갈 것 같은데 FIT 손님에도 어떤 때 나타나요. 야, 이거는 여행업이나 여행의 경력이라든가 여행 다녀온 저는 이걸 여행력이라고 하는데요. 체력과 같습니다. 여행력이 낮은 분들이 때로는 DIY 여행에 나타나고요. 그래서 막 걱정되게 돼요. 이분 이대로 갔다가 조난당하면 어쩌지, 못 들어오면 어쩌지, 그런데 다 살아오세요.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이 안 맞는 게 뭔가 하면 자연스러워졌어요. 예전에는 이상한데 그러면 꼭 사고 났거든요. 야, 저 양반 FIT 갔다가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럼 사고 났단 말이에요. 야, 이 양반 패키지 오면 분명히 컴플레인 할 건데 라고 하면 컴플레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이젠 20대들이 패키지에 나타납니다. 나타나잖아요. 깜짝 놀래요. 너 왜 왔니 싶은 애들이 있어요.
친구들끼리 나타나요. 왜 나타났냐 그랬더니 이 가격에 여기로 올 수 있는 방법은 패키지밖에 없으니까. 다낭을 29만 9천 원에 올 수 있는 방법은 패키지 가는 거 말고는 없어요. 죽었다 하나도 없어요. 걸어오지 않는 한. 네, 걸어오지 않는 한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뭐 선박 타고 오지 않는 한 방법이 없는데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고, 그래서 이것들이 자연스러워졌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트래블 테크 기업이나 여행 플랫폼 기업들이 이걸 기대했었어요. 우리가 다 먹을 거야. 코로나 끝나면 하나 투어, 노랑 풍선, 뭐 모두 투어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먹어 치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걔들은 다 망할 거야. 망하고 나면 그 자리는 우리가 먹으면 되지 뭐, 자연스럽게. 그런데 안 됐어요. 그래서 작년 4월에 제가 여행 관련 기자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신 게 이거였습니다. 여행사들이 패키지 여행 대리점 모집에 적극적이다. 마이너리티 윈터파크든 트래블 기업, 테크 기업까지 패키지 여행 대리점 모집하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라고 하길래 제가 돈 안 되니까 글로 왔죠. 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실제로 시장이 다시 오픈되니까, 리오픈되고 나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여행사들 다 걱정했어요. 하나투어, 저도 하나투어 출신이라서 하나투어 후배들 만나보면 엔데믹이 되면 고객들이 아무도 안 들어오면 어떨까? 이제 패키지 간다는 사람 없던데, 그래서 어떡하지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많이 돌아왔어요. 사실은 꽤 많이 돌아왔어요. 거의 회복률로 따지보면 뭐 웬만한 회복, 여행사들은 다 회복됐죠. 그러니까 인원수는 회복이 안 됐는데 뭐는 회복됐는가 하면 영업이익은 다 회복됐어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뭐 노랑풍선 뭐 이런데 전부 다 흑자로 다 돌아섰고요. 그리고 옛날에 비하면 직원 수에 비하면 핸들링하는 숫자를 따져보면 더 많아졌고요. 1인당 직원 1인당 업무 강도가 높아졌던 아니면 디지털화가 됐던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늘어났어요. 왜 이게 벌어졌는가 하면 고객들이 이제는 아까 트렌드 말씀드릴 때 고객들이 여행하는 이유도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등정주의, 등로주의, 여행객, 여행자의 변화들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예상했던 대로 안 가더라는 거예요. 고객들은 어디까지 가버렸는가 하면 트래블 테크 기업들이 원했던 건 이거예요. 패키지 고객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우리한테 올 거야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한테 안 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쭉 건너뛰어 버렸어요. 트래블 테크 기업들을 건너뛰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글로벌 OTA로 가버렸죠. 글로벌 OTA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법적인 문제도 있고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거쳐서 갈 거다. 트래블 테크 기업을 거쳐서, 그래도 한글로 서비스하는 우리를 거쳐서,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바로 넘어가겠지만, 외국어 잘하는 사람들은 바로 넘어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먼저 올 거다. 패키지는 떠났고, 그렇다고 해서 글로벌 OTA로 가기에는 법적인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언어의 문제, 활용성의 문제, 나중에 소비자 보호의 문제 이런 게 있으니까 에이 여기 바로 가지 말고 한국의 토종 OTA로 가자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다 건너가 버렸어요. 왜 건너가 버렸는가 하면 가격 경쟁력에서 일단 이길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이길 수 없는 게 뭔가 하면 가격 경쟁력에서 이길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상품의 숫자라든가 다양성에서 이길 수 없거든요. 아까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다양성에서 니네가 패키지 여행사랑 비슷하게 판매한다면 같은 상품을 그냥 단순하게 다양성 없이 가격만 1,000원, 2,000원 더 싸게 판다면 우리는 다양성 있는 1,000원, 2,000원 다양성 있는데 이게 또 1,000원, 2,000원 더 싸요. 그러니까 글로벌 OTA로 가버리는 거죠. 이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그러면 먹거리가 어디 있을까? 시장에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그냥 패키지구나. 그래서 패키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패키지가 좋아서 가는 건 아닙니다. 자기들도 가고 싶진 않지만 지금 있는 장소에 계속 있다가는 죽으니까 고객의 변화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기업은 없어요. 우리가 어떤 기업이든 우리는 트래블 테크 기업이고 우리는 플랫폼 기업이니까 우리는 OTA니까 고객들이 우리는 OTA 고객 아니면 안 받아. 안 됩니다. 배고프면 다 먹어야 됩니다. 전 채식주의자인데 비건인데 하더라도 먹을 게 고기밖에 없으면 마지막에 먹지 않을까요? 올해는 버티겠죠. 고기 좋아하는 분들보다는 오래 버티겠지만 결국은 드시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예상을 빗나간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고객들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당신이 우리 욕망과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고객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행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의 욕망과 두려움,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당신이 누구인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국내 여행업을 하든 국내외 여행을 하든 종합 여행업을 하든 인트라바운드를 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플랫폼을 하든 OTA를 하든 그것이 OTA가 글로벌 OTA든 국내 OTA든 일반 고객들 알까요? 클룩이나 프립이나
마이리얼 TV나 이런 회사들의 국적이 어딘지 지금은 모르게 돼 있잖아요. 트립닷컴이 아마 여행업계 종사하는 분들은 그것이 어느 나라 건지 홍콩 건지 중국 건지 뭐 국내 건지 알겠지만 여행업과 상관없는 분들 그게 필요 없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요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그 회사 어플을 받았을 때 아무도 몰라요. 자 밑에 맨 밑에 내려가서 회사 소개라든가 사업자 등록번호 보고 조회하기 전까지는 스스로 밝히지 않는 다음에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누구인지 상관없다고요. 뭘 기대하는가 하면 우리 욕망과 두려움은 알고 있는가? 우리가 뭘 원하는지. 고객들은 디지털화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디지털 전환 안 해도 됩니다. 고객들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원하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두려움, 욕망을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 욕망이나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디지털로 했을 때 기존의 아날로그보다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해야 되고요. 그러면 여행 소비자의 트렌드는 아까 루트가 나왔는데 저는 뭐 루트까지는 고민을 못했고요. A, B, C, D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야 기억이 되더라고요. R에서 벌써 막혀서. 네. 그래서 여행 소비자 트렌드 5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그냥 트렌드는 어떻게 보면 그냥 가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변화의 방향과 속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고객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면 AI로 가고 있죠. 고객들이 먼저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20만 내면 챗GPT 4.0을 쓸 수 있고요. 또 챗GPT 4.0에서 여행 일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쓰면 챗GPT 4.0에서는 트립어드바이저나 아까 뭐 말씀드렸던 뭐 트립닷컴이나 다 연결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하면 예전에는 말도 안 되는 일정 짜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한번 써보시면 2.0, 4.0, $20 내고 쓰시는 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고객들이 쓰잖아요. 우리가 회사 단위로서는 그거 걔들이 꼭 라이센스 뭐 1인만 쓰는 거 아니니까 회사 컴퓨터에 하나 깔아놓고 돌아가면서 와서 확인해보고 특히 등정주의자들에게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TV에 나왔던 거예요. 여기도 뭐 예능에 나왔던데요. 여기 누가 갔던데요. 라고 하지만 이제는 아마 바뀔 겁니다. 챗GPT 4.0이 추천한 곳입니다 하면 그냥 아 그래요?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검색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 개인화 서비스인데요. 여행도 내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비스포크 투어, 비스포크를 추구합니다. 이제 고객들은 MBTI 정도, 혈액형, MBTI 16가지 뭐 상황에 따라서 너에 따라 추천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취향에 맞춘 거죠. 비스포크가 맞춤 정장이라는 뜻인데 이 맞춤 정장만큼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금액, 그 다음에 일정,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옛날 같으면 어디로 언제 가느냐 이 두 가지가 중요했죠. 언제 어디로 가실 생각이십니까? 라고 했다면 이제는 질문이 굉장히 디테일해져야 되죠. 왜? 고객이 원하는 게 비스포크면 그 질문도 그 대응도 비스포크 해줘야 되는 거죠. 왜 가려고 하는지, 목적이 뭔지, 취미 때문인지, 직업 때문인지, 단순 여행인지, 아니면 그 안에 주인공은 누군지, 우리 애가 졸업해서 가는 건지, 남편이 명예퇴직해서 가는 건지, 승진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이사하고 난 뒤에 뭔가, 아니면 졸업하고 난 뒤에 뭐 인생의 전환기에 텀이 있어서 가는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여름 휴가인지, 그리고 이번 여행에 돈은 누가 내는지, 어디까지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달라져야 되죠. 그리고 지금 기분은 어떤지, 요즘 환경은 어떤지, 장사는 잘 되는지 이런 것까지 확인해서 그에 따른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가 하면 커뮤니티 단위로 클래스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이제 누구랑 여행 가는가 하면 커뮤니티로 가는 거죠. 동호회라고 하죠. 동호회 단위로 관심사나 취미나 취향에 따라서 가는 거죠. 가족들과 제일 많이 가긴 합니다. 근데 점점 더 가족들과 가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줄어들 수밖에 없는가 하면 1인 가족이 훨씬 많아졌죠. 1인 가구가 6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35세 남자 중에 60%가 미혼입니다. 아직. 예, 엄청나죠. 물론 뭐 그분들이 35세 이후에 결혼도 하시겠지만 결국 그러면 평생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 35세 기준으로 보면 30% 가까이 될 거라고 합니다. 가족을 이루지 않고 평생 혼자 사는 남성 30%, 여성 한 20%들까지 될 거라고 해요. 그러면 이들은 가족 단위 여행은 아닌 거죠. 가족 단위 여행이 아닌 분들은 연인 단위 여행도 안 갑니다. 친척 없어서 못 갑니다. 가족이 없는데 친척이 어떻게 있습니까?
자식 하나씩 놓으면 사촌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친척과라도 못 가고요. 직장 동료는 요즘에는 같이 가자 그러면 갑질입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그래서 누구랑 가는가 하면 혼자 가거나 아니면 혼자 여행을 혼자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게 한국 분들은 오늘 아침 그 클룩에서 설문조사한 것 따르면 여행은 혼자 가지 않겠다, 뭐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한국 사람들은 꽤 높아요. 80%, 83%가 그렇더라고요. 그럼 이분들은 그러면 도대체 누구랑 갈 수 있는가? 커뮤니티랑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와 관심사랑 취향이 같은 사람하고 여행 가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그들은 왜 가는가 하면 주로 클래스와 관련된 가서 뭔가 의미 있는 배움과 체험과 학습을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다이렉트입니다. 이제는 이것들을 겁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한국에 들어와서 2016년인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직구를 시작했죠. 아무도 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사는 것에 대해서 야 그러면 관세도 많고 통관료 그다음 거기 위해서 저기 그 운송료 이런 것들이 배보다 배꼽이 커 이랬는데 한 방에 해결했죠. 무료 이렇게 해결해 버렸어요. 물론 초반에는 중국 시장이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뭐 중국의 대륙의 실수가 아니면 샀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아니었는데 지금은 우리 사이에서 그냥 굉장히 자연스럽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직구를 가장한 뭐 중간에 대행업체들도 있으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이제는 뭐가 되는가 하면 서비스나 상품을 구매할 때 다이렉트로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내가 두려움을 안 가진다, 내가 언어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다가 아니라 글로벌하게 공진화되고 있는 겁니다. 웬만한 나라들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들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 온라인 전자상거래와 관련돼서도 이제는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고객들 입장에서 직접 거래하는 것들, 내가 에어비앤비나 이런 게 직접 거래하는 것 같은데 중간에 매개체가 있긴 한데 이게 에어비앤비 말고 그러면 직접 거래할 수는 없을까라는 시장들이 나오겠죠. 이런 시장들이 생기면 그 안에서 직접 거래하는 것들이 늘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이 원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로주의자들에게 필요한, 사실은요 사람들은 등정주의자들에게만 가이드나 인솔자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니까 처음 가보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요 등정주의자들에게는 가이드 인솔자가 별로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대신할 수 있는가 하면 스마트폰이 대신할 수 있겠죠. 구글 지도로 찾아가면 되고요. 구글 지도가 알려주는 혹은 네이버가 알려주는 그 여행 정보로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제 뭐 S24에서는 뭐 통번역도 10몇 개국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등정주의자들 입장에서 어차피 비슷한 데 가고 남들 다 가는 데 가는 거죠. 처음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 길로 수만 명이 프랑스 드골 공항에 내려서 에펠탑을 찾아가는 길 구글 검색하면 수만 개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등로주의자들에게는 내가 처음 가는 길이 많잖아요. 몇 개 없는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분들에게 오히려 더 유용할 수도 있어요. 엑스퍼트 가이드 같은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가이드들은 이제 훨씬 더 전문성과 자기만의 자기 영역에 대한 것들을 갖춰가면 가능할 거다. 우리 여행사 대표님들도 지금 우리가 어떤 컨셉으로 갈 거냐, 등정주의자들을 위한 첫 번째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여행사를 운영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특정 지역에 아니면 특정 테마에 굉장히 강력한 나의 전문성 혹은 우리 직원들의 전문성들을 결합해서 그렇게 갈 거냐를 결정하셨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엑스퍼트 가이드 여행객 대상 핵심 서비스 어떻게 가져가는지를 고민해야 되죠. 일본 이야기 많이 해서 뭐 그렇지만 치타야 서점 이야기만 하고 가겠습니다. 치타야 서점에는 주목해야 될 트렌드가 전문 컨시어지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반대죠.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다 디지털로 하라는 목록하에 키오스크로 다 바꾸잖아요. 그런데 뭘로 안 바꿨는가 하면 안 바꿨죠. 키오스크로 바꾼 게 아니라 오히려 직원을 배치했는데 그 직원이 정말로 저렴한 그냥 학교 졸업하고 신입을 배경하는 게 아니라 음식 코너에는 셰프를 배정하고요. 여행 코너에는 여행 작가들을 배정하고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똑같은 책을 사더라도 물론 여기서 상담하고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사람 일본이라고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래도 결국은 뭐를 기대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진상이 100%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말고도 정말 지금 당장 소개받고 바로 사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있고 바로 읽고 싶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서비스들이 필요도 하다는 거죠.
우리는 점차 뭐로 가고 있는가 하면 디지털화라는 명목하에, 디지털 전환이라는 명목하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것이 디지털화인데 우리는 비효율성을 빼고요, 사람을 극복하려고요. 사람만 없애면, 사람을 다 없애면 그러면 디지털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기계를 만나려고 여행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래서 고객들은 뭘 고민하고 있는가 하면 소비하며 생산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바뀐 겁니다. 트렌드의 가장 큰 핵심적 변화는, 과거에는 여행은 그냥 소비하는 거였어요. 시간을 모았다가 돈을 모았다가 일정을 맞춰서 한 방에 빵 소비하는 거였죠. 그래서 소비 산업이었어요. 그래서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을 국가에서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지금도 뭐 여행 적자라고 뭐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왜 안 먹히는가? 왜 경기도 안 좋은데, 경기도 안 좋고 상사도 안 된다 그러는데 왜 인천공항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을까? 올해는 2019년 거를 회복할 거라 그러잖아요. 지금 2,050만 명 나갔나요? 2023년에 2,050만 명 나가서 11월, 12월은 2019년 11월, 12월을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도 안 좋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죠. 이걸 단순하게 소비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얘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난 일본 가지만, 난 유럽 가지만 돈 쓰러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야. 난 거기 가서 뭘 배워와서 혹은 뭘 익혀와서 뭘 깨달아서 내 사업과 내 일과 내 취미와 내 직업에 반영할 거야. 그러면 나는 소비하는 게 아니야. 생산한 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이브리드 투어라고 합니다. 이런 관점의 고객들의 변화들이 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갈 때 앞서 우리 이런 변화들이 있다 그러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따라잡지? 딱 두 가지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힘들겠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고객들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잡아? 아까 그 처음에 제가 제주도의 여자 대표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는데 세상은 변했고 어쩌란 말이냐, 이런 분이 계시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재밌겠네, 재밌겠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겠죠. 아까 스타에서즘의 마스다 무니아키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힘들겠다고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재밌겠다고 생각할 것인지 따라서 편집권이 옮아가는 시기에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것이다. 마스다 무니아키가 뭐라고 지금 시대를 어떻게 정의내리고 있는가 하면 편집권이 옮아가는 시대라고 합니다. 설명드리자면 굉장히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편집권이 여행사에서 고객들에게로 넘어가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여행사가 다 만들어 놓고요, 그 일정을 따르라 그랬잖아요. 아마 우리 여행업 경력 많으신 선생님들께서는 한 20년 전만 해도 여행 가서 리턴 일정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좀 더 있다 올게요. 우리는 에펠탑 2번 가봤으니까 다른 데 갈게요. 파리 안 거치고 우리는 바로 오스트리아로 넘어가면 안 될까요? 모든 여행사에서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안 됩니다. 패키지입니다. 방법 없습니다. 그러시려면 그냥 따로 가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먼저 가능합니다. 해드릴게요. 시작한 거죠. 힘들겠다고 할 때 누군가는 재밌겠네. 사람들이 이런 걸 원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해주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집권이라고 하죠. 이것들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것들이 예전에는 다 확정되어 있었다면 패키지가 뭐예요? 뭘 먹을 건지, 뭘 볼 건지, 뭘 탈 건지, 어디서 살 건지, 뭘 살 건지까지, 옵션을 뭘 해야 되는지까지도 필수 없이라는 이름으로 다 정해졌어요. 1부터 끝까지. 지금 점점 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면 안 정해주는 거죠. 점점 더 고객들한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여행만 그런 게 아니에요. 20년 전에 레스토랑 갔을 때 우리한테 알러지 물어본 식당 있을까요? 없었죠. 지금은 다 물어보거나 아니면 저희는 뭐가 들어간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공산품을 사도요. 요즘에는 뭐 예를 들면 제가 공범식품이라는 데서 쿠팡에서 식품을 사면 거기에 보면 반드시 뭐가 적혀 있어요. 이 식품은 뭐 땅콩과 뭐와 같이 제조되는 제조 공장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라고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땅콩이 아닌데 그게 혹시 땅콩 알러지 있는 사람은, 예민한 사람들은 그것도 걸리거든요. 그 기계에서 예를 들면 오늘은 이렇게 생산하고 다음은 이 기계에서 다른 걸 생산했지만 땅콩 그 성분이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알려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세상인 겁니다. 그러면 여행사 DX 사례로 넘어가서, 여행사 DX 사례, 제가 이 여행사 DX 사례 이야기하기 전에 DX 관련해서는 이 고민들을 조금 해야 됩니다. 여행사에서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냐? 전 이 질문을 딱 던지고 싶어요. 우리 조직이나 우리 여행사에는 사람에 의한 비효율이 존재하는가?
yes라고 대답하시면 속으로든 아니면 겉으로든 그러면 디지털 전환, 디지털화, 디지털 고도화 셋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생각해 볼 때 사람에 의한 사람으로 가지고 있는 비효율화가 있다. 이걸 자칫 잘못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을 없애는 거는 아니에요. 사람의 효율, 비효율과 관련해서 어떠면 그러면 조직에 비효율이 생기는지 이것들을 극복하는 거지 사람을 잘라내는 게 극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스타벅스 사이런오드가 알려줬어요. 사이런오드가 뭘 알려줬는가 하면 오프라인 여행사의 미래는 사이런오드처럼 가야 된다. 디지털 전환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스타벅스가 사이런오드를 이용하면서 스타벅스 직원들을 다 잘라냈느냐? 바리스타들을 3분의 1을 잘라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원래는요. 이게 디지털 전환하고 직원들은 경쟁하는 사이잖아요. 우리가 디지털화를 하거나 우리 회사가 디지털 고도화를 하거나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한다 그러면 직원들의 일정 부분들을 잘라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스타벅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특히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왜 그게 가능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던가 하면 바리스타잖아요. 음료를 제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맡겨진 일의 대부분은 고객을 상대하는 일을 맡겼는데 사이런오드를 통해서 뭐가 줄어들었는가 하면 비효율이 줄어들었죠. 음료를 만드는 사람들이 음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음료 제조에. 고객을 상대하는데, 특히 진상을 상대하는데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그건 사이런오드가 담당하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서비스를 고도화, 우리 진짜 서비스가 뭐냐는 거죠. 우리는 진짜 맛있는 제대로 된 음료를 제조하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남겨두게 만드는 그걸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 디지털 전환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우리 회사 내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효율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고 그 효율은 누구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고객과 직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비용의 관점에서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글로벌 호텔이든 뭐 로컬 호텔이든 기본적으로는 저렇게 갈 수밖에 없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모든 회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비효율들을 극복하고 가야 되는 길은 저기라는 거고요. 그러면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인 이유는 뭘까? 저는 소비자의 기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이런 거죠. 2020년에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이 시작이 돼서 이제부터 막 몇 년 차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빠르다 혹은 느리다. 우리 회사는 빨라요, 우리 회사는 느려요. 그런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지는가 하면 소비자들의 기대예요.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객들은 뭘 보는가 하면 동시에 같이 보는 거죠. 니네 회사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회사의 히스토리를 보지 않습니다. 여행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니네가 지금 나한테 제공해주는 서비스나 상품은 뭐지?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가 궁금하지. 야 그래도 많이 발전했네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의 기대는 뭔가 하면 전동시장이 아니라 쿠팡을 기대하는 거죠. 뭐에 관점이 맞춰지는가 하면 이런 거죠. 우리 아마 그래서 여행사 대표님들이 상담하시다 보면 고객들한테 굉장히 충격받는 게 이런 걸 겁니다. 쿠팡은 그렇게 해주는데 왜 당신네 여행사는 그렇게 안 해줘요? 항공사는 그렇게 해주는데 왜 당신네 여행사는 그렇게 안 해줘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죠. 하나투어에서 일요일날 전화 안 받아서 그래서 저기 항공 취소 시간이 지나서 수수료 내라 그랬더니 고객들이 예전에 같으면 가만히 있는지 가만히 안 있잖아요. 고객들이 왜 가만히 안 있는가 하면 예전에는 여행사 어쩔 수 없지 뭐 여행사니까 방법 없지 뭐 이랬다가 아니 왜 다른 데는 다 24시간 챗봇 상담하고 다 하는데 니네는 왜 안 해? 니네는 왜 근무 시간 아니라고 전화 안 받아? 그리고 왜 처리 안 해줘? AI로 처리하면 되잖아. 왜 안 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AI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고객 입장에서는 니네 대한민국 제일 큰 회사라며 1등 여행사라며 근데 조단위고 몇백만 명 행사하는데 니네 그것도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대가 이미 쿠팡, 기대가 이미 AI, 기대가 이미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디지털 전환 말고 소비자의 선택을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 방법이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이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전문성과 자기 나름대로 탁월한 그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뭐
그렇게 만들어진 여행사들이 있으면 혹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가능한데 대부분은 아마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는 성공 사례가 굉장히 드뭅니다. 제가 성공 사례를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야 성공 사례만 이야기해도 뭐 1시간은 때우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없어요. 별로 없어요. 뒤집고 찾아보고 야 그래서 제가 오늘 3개를 뽑아왔는데 그 3개를 보면서도 이걸 성공 사례로 우겨야 되겠다. 다 공감 못하는 사람들도 선생님들 중에 저기는 성공 사례라고 말하지 못하겠지라고 하시더라도 그냥 우겨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디지털 전환 성공 사례가 드문 이유가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디지털 전환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가 훨씬 높아졌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일단 저 회사가 디지털 전환에 저 여행사가 디지털 전환에 성공했다고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 왜 그러면 이렇게 힘든가 하면 어렵던가 하면 성공이 디지털 전환이 원래 누구의 요구였는가 하면 기업의 요구였어요. 그죠?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이 하다가 이제 누가 요구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고객이 하잖아요. 야 디지털이 더 편하고 내가 더 믿을 수 있어. 오프라인보다 더 믿고 오프라인보다 더 신뢰할 수 있고 더 편리해. 그리고 나한테 혜택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원한 거죠. 그래서 고객들이 원하는 건 뭔가 하면 개인화, 온라인화, 소규모, 비대면화, 무조건 자동화 이것들을 다 원하는데 그런데 왜 기업 단위에서 여행사 단위에서 그게 쉽게 성공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웠는가 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효율이나 생산성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했지만 고객들의 우리 비용을 절감하는 건 성공했는데 그러면 수요는 확대됐는가? 매출이 늘었는가라고 보면 비용이 줄어서 매출,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러면 고객의 수요가 확대되었는가? 매출이 확장되었는가? 고객 수요가 확대되었는가라고 보면 디지털 전환하고 큰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여행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식당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고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는가 하면 디지털화를 하든 디지털 전환을 하든 디지털 고도화를 하든 혁신적인 여행 상품이나 여행 서비스의 개발이 부족했다는 거죠. 디지털 전환했다고 해서 고객이 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엑셀로 하다가 고객 DB를 만들었다고 해서 고객이 야 니네 엑셀에서 DB로 바꿨어? 그러면 여행 가실까?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예약 시스템을 부킹 엔진을 붙였다라고 해서 야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부킹 엔진이 붙였어요. 갈까? 안 갑니다. 상관없잖아요. 그거하고 내가 당신네 여행사에 여행 가는 거하고 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비용 절감과 수요 확대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서로. 테이블 키오스크는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이니까 요즘 많은 식당들에서 이거 하잖아요. 소규모 식당들에서 대규모도 하지만 소규모 식당들에서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건비를 줄이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죠.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가요 이게 무용론과 반대편에는 만능론이거든요. 야 이걸로 하면 인건비도 절약되고 뭐 진상도 없을 수도 있고 주문에 오류가 생기지도 않고 그러면 좋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서비스는 웬만한 데서 하면 안 되거든요. 1차적으로는 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고요. 내가 직접 다 할 수 없으니까 외주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 실제로 금액을 따져보니까 뭐 배달 비용이랑 비슷하다 그러네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나가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한 명을 없앨 수 있는가? 아니더라는 거죠. 최소 인원 둘이 샜는데 주방 한 명, 그 다음에 홀 한 명. 근데 그러면 홀을 없앨 수 있느냐? 못 없애잖아요. 돈 받아야 되고 주방에서 음식 하다가 나올 수도 없고 그 다음 진짜 제일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매출이 준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고객들은 고객 접점에서 내가 사람을 상대하는 걸 원하지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냥 폭폭 누르면 그럼 이분들은 뭘 원할까요? 최저를 원하죠. 최저가를. 높은 맛있는 음식을 찾는 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좋은 서비스를 원하는 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최저가로 먹을 수 있는 데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판매하는 음식이 프랜차이즈 음식처럼 최저가를 판매할 수 있는 데는 이렇게 가도 되죠. 근데 생각해보면 프랜차이즈들은 대기업이잖아 오히려. 소기업 입장에서 우리가 정말로 낮은 음식에 박리담회를 할 수 있는 근데 그것도 소기업이 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폐업 직장 식당과 맛집 식당의 차이는 뭔가 하면 맛집 식당은 이제 그 맛을 기본으로 해서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죠. 예약이라든가 혹은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스템할 필요가 있고요. 대신에 폐업 직전의 식당에서는 우리는 저걸 바꾼다고 해서 고객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식당의 가장 핵심적 서비스가 맛인데 음식인데 그걸 바꿔야 되는 거죠. 여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고 디지털 전환에 투자해야 되는 기업들은 뭔가 하면 이미 수익을 내고 성장하고 있는 여행사들이에요. 고객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우리가 직원들이 야근해야 되고 상담하고 그러다가 놓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것들이 사람에 의한 비효율이잖아요. 어차피 전화도 안 오는데 어차피 고객도 없는데 거기다가 뭐 디지털로 바꾼다고 해서 고객들이 갑자기 오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제 아마 온라인 마케팅을 하실 건데 온라인 마케팅에 뭔가를 하면 SNS를 하면 뭐를 하면 온라인에서 SEO를 하고 뭐를 하고 뭐 구글 트래픽을 하고 뭘 하면 고객들이 막 몰려올 것 같아요. 안 몰려옵니다. 유튜브 하면 갑자기 막 유튜브 계정 만들고 하면 갑자기 유튜브가 우리한테 돈을 벌어줄까? 아니에요. 걔들이 벌어가는 돈이 많을 때만 우리한테 돈을 주죠.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적자를 보고 있거나 오히려 쇠퇴하거나 조금씩 후퇴하는 여행사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먼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것들을 어떻게 디지털화하고 그걸 어떻게 온라인 마케팅 할까를 고민해야 되죠. 그래서 뭘 고민하셔야 되는가 하면 우리 여행사의 컨셉이 뭔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어떤 컨셉트를 가지고 있는지. 컨셉이 타겟 고객과 콘텐츠의 합친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려고 하는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전환에도 컨셉이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에서는 전통적인 여행사 S는 소형입니다. 소형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중장년 고객과 패키지 고객이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의 타겟 고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분들은 웹사이트를 개선하거나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소셜미디어 마케팅이나 CRM을 구축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만능론과 무용론을 말씀드렸는데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뭘 하고 싶어 하는가 하면 디지털 전환 컨설팅 가보면 제일 끝에 저기를 하고 싶어 하세요. OTA로 가고 우리는 플랫폼을 해야 되고 뭐 AI를 이용해야 된답니다. AI를 왜 이용해야 되는지 고민 안 하세요. 그냥 AI가 뽀대나잖아요. 요즘 트렌드가 AI인데 우리도 AI 상담을 해야 된답니다. 왜? 왜가 없어요. 그러면 전화가 혼자 전화 받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전화가 해서 하루에 내가 전화를 못 받아서 상담을 못해서 놓치는 고객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럴 리가. 그런 적은 없어요. 살다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대요. 그런데 그걸 왜 AI가 해야 됩니까? 트렌드가 요새 AI가. 우리가 어떤 컨셉의 여행사인지,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우리가 타겟 고객이 누군지, 우리 서비스나 상품이 뭔지에 따라서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스타트업이면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고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해야 되고 CRM을 구축해야 되지만 우리가 소형 전통 여행사라면 그러면 굳이 거기까지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죠. 웹사이트를 만들고 그러니까 2,500만 원 받던 지원금을 3,000만 원을 받으면 저기 플랫폼 만들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만들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만들어서 뭐 하시려고요? 혼자 만족하세요. 혼자 보고 계세요. 혼자 맨날 왜 안 들어오지 하고 계세요. 왜 안 들어오지 하고 계속 혼자 보고 계세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말고 그러면 우리가 웹사이트를 개선하거나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만들거나 물론 그 돈을 우리가 상품 개발하는데 못 쓰니까 이쪽에다가 써야 되는 거지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의 목표를 정하셔야 됩니다. 디지털 하든 디지털 고도하든 디지털 전환이든 그걸 뭐라고 부르든 디지털 전환의 목표.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는가 하면 나의 위치가 어딘지. 우리는 전통 여행사 중에 소규모 전통 여행사냐 아니면 스타트업 여행사냐 전통 여행사 중에 좀 규모 있는 큰 여행사냐 그 다음 아니면 트래블 테크 기업이냐에 따라서 목표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전통 여행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4가지 목표를 정한다면 디지털 채널을 통한 고객 접근 성향상, 효율적인 고객 관리, 그리고 비즈니스 운영의 효율, 그다음 온라인에서의 경쟁력 강화, 이게 전통 여행사의 목표여야 되고요. 전통 여행사 중에 큰 여행사들은 이걸 멀티 채널이라고 그러죠. 온오프라인 멀티 채널에서의 고객 경험들을 어떻게 제공할 거냐, 그다음에 운영 효율성을 어떻게 갈 거냐,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지위를 어떻게 강화할 거냐, 그리고 글로벌 경쟁에 대해서 글로벌 경쟁력들을 어떻게 디지털화를 통해서 가능할 거냐 이걸 고민해야 되고요. 스타트업 여행사는 기본적으로 스타트업 여행사가 안 나왔네요. 스타트업 여행사는 모바일에서 어떻게 최적화할 거냐. 왜 그런가 하면 스타트업 여행사의 타겟 고객들이라고 하는 MZ 세대들, 이 사람들은 웹에서 검색하거나 이런 걸 별로 하지 않거든요. 모바일로 거의 다 합니다.
블로그나 SNS를 모바일로 하기 때문에 모바일 접근상 모바일 최적화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요. 왜 그런가 하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은 경험과 경력이 없기 때문에 스타트업이잖아요. 그럼 경험과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할 게 아니라 경험과 경력이 없다면 그분들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디지털 데이터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혁신적인 여행 관련 IT 기술도 도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 만족도나 충성도를 확보하는 방법들을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트래블 테크 여행사들은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와 전략적 파트너들을 어떻게 형성할 건지, 기술 리더십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데이터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AI를 통해서 기술 리더십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 기술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픈 API라는 회사가 먼저 챗GPT라는 걸 만들고 난 뒤에 뒤에 후발주자들이 다 따라오지만 우리는 그냥 AI 하면 그냥 챗GPT라고 떠올리는 것처럼 어떤 서비스를 만들 때 그 서비스를 누가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것들을 트래블테크 여행사들은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수준까지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화나 혁신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장에 아까 그래서 비스포크 투어가 가능해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경험 많고 실력 좋은 개인의 기억력. 그죠? 정말로 여행에 대한 경험과 여행력 높은 사장님이나 상담 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기억력 가지고 그분을 커스터마이징 해주는 방법, 비스포크 투어를 만들어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뭔가 하면 디지털로 하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뭘 받는지 크롤링을 통해서 하든 어떤 방법을 쓰든 이 사람이 깜짝 놀랄 만한 내가 이걸 좋아한다는 걸 어떻게 알지? 내가 이걸 한다는 걸 어떻게 알지?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구글이나 이런 거 보면 늘 놀라잖아요. 내가 조금만 딴짓하고 들어와서 보면 그게 뭔가 붙어있죠. 그래서 깜짝 제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야 얘는 어떻게 알고 벌써 페이스북에 따라붙고요. 광고가 따라붙고 이렇게 따라붙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개인화와 혁신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성공 사례들을 어떻게 할 거냐 세 가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인바운드 여행사 성공 사례는 DOJC 코리아라는 여행사입니다. 정말로 없더라고요. 찾아봤는데 그래서 관광공사에서 디지털 전환 사례 발표할 때 이분이 발표를 하셔서 제가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이분이 했던 그러니까 이 회사가 했던 건 뭔가 하면 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뭘 만들었는가 하면 펀업이라는 한류 투표 앱을 만들었습니다. 팬업. 그래서 한류 관련해서 작은 여행사예요. 이 대표님하고 직원 한 분, 두 분이 하는 여행사인데 사실은 제가 볼 때 대표님 혼자 하시는 여행사인 것 같아요. 직원은 아마 사무실 관리하고 이런 격리 업무 쪽 하시는 분 같고 이 대표님 혼자서 원래 해설사, 문화해설사 가이드 하시다가 중국 관련 가이드 하시다가 한류 관광객들을 통한 인바운드 여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아이디어만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 중국계 중화계열 쪽에 그 동남아 관광객들이 투표를 하고 가고 싶은데 보고 싶은 것 식사 이런 것들을 투표하게 그래서 우리가 밸런스 게임 같은 거 하죠. 밸런스 게임을 우리 관광지나 K-팝 스타들을 밸런스 게임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 이 사람들이 먹고 싶어 하는 것들을 제공해 주면 되겠다라고 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바운드 투어를 작년에 33회 진행하셨고요. 그리고 고객 만족도도 5점 만점에 4.8점 달성했다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국내 여행사는 이건 워낙 국내 여행사는 그나마 성우 여행사가 있어서 성공 사례들을 이야기할 때 되게 좋아서 성우 여행사는 생각해 보시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아버님 시대부터 내려왔던 30년 가까이 된 회사인데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했던 게 뭔가 하면 오토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거죠. 원래 홈페이지는 있었지만 고객들이 모바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러면 이것들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홈페이지를 개선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신규 회원 확보나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했고요. 그리고 온라인 예약 증대를 위해서 UI나 UX를 개선해서 웹 신규 회원을 24% 증가시키고 온라인 예약 비율을 250% 달성했다. 이게 이제 실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합여행업에서는 정말로 없었습니다. 왜 종합여행업에서는 별로 없었는가 하면 규모가 큰 여행사들의 경우에 이미 디지털화가 일정하게는 되어 있었고요.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혹은 사업비 정도로 뭔가를 이뤄내기에는 너무 작은 금액이에요. 사실은 직원 인건비 하나도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 보시면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데 IT 쪽에 그 개발자들 혹은 직원들만 해도 몇백 명 단위로 있단 말이에요. 1년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수백억 단위 인건비 개발비 이렇게 뜨는데 그래서 그에 비해서 그래서 종합여행사들 중에는 조금 규모가 작은 종합여행사가 성공 사례를 들 수 있어서 이거는 어딩이라는 공급기업이죠. 공급기업에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했던 그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읽어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감독여행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아는 여행사이기도 해서 좀 내용을 디테일하게 알아서 이 여행사를 성공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감독여행 디자인은 CRM이나 고객 구축 DB, 고객 DB를 구축했고요. 호텔 전문 프로모션 에이전시로 전환을 해서 원래 중국 전문, 중국에서 중국 관련 홍콩, 대만 이쪽 관련 인바운드 혹은 아웃바운드 여행을 중점적으로 하시다가 호텔 쪽,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난 뒤에 그쪽 고객들이 없으니까 호텔 프로모션 관련되는 이런 에이전시를 해서 매출액이 제로에서 65억까지 늘어났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업무 효율화를 달성해서 원래 이 정도 매출액을 올리고 이 정도 일을 하려면 직원이 한 12명, 13명 정도 있어야 되는 지금 6명 이렇게로 진행하고 있고요. 사무실도 개별 사무실을 쓰는 게 아니라 공유 오피스에서 충분히 가능한, 그래서 따로 또 같이 개인 좌석에 있다가 회의할 때만 회의실 쓰고 일할 때는 또 각자 개인 좌석, 그러니까 이 공간을 따로 쓰는 게 아니라 공유 오피스에 개별 좌석에 있다가 업무할 때는 모이고 회의실 쓰고 이렇게 업무 재택근무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늘 우리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들을 한 번에 해결하게 만드는 것들이, 저는 결국은 사례를 들자면 저는 이 여행사를 주로 많이 듭니다. 플래시팩이라는 회사인데 영국의 여행사입니다. 2014년에 설립된 여행사인데 이 여행사가 잘했던 게 뭔가 하면 수요를 만드는 신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수요를 만드는 신상품이 맨 밑에 지금 뒤쪽 분들은 잘 안 보이실 건데 플래시팩 이용자의 68%는 플래시팩을 알기 전까지 그룹 여행을 한 번도 가거나 갈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이다. 신규 수요를 얼마나 창출했는가 하면 자기 수요의 70%를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낸 거죠. 리 톰슨이랑 라다 미아사라는 이 두 사람이 여행업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던 사진 기자였고요. 여행 블로거였습니다. 이들이 어디를 공략을 했는가 하면 두 가지를 공략했습니다. 첫 번째는 영국에도 시니어를 위한 패키지 여행사, 그 다음에 배낭여행객들이나 청년들을 위한 FIT 여행사들도 넘쳐나는데 30대, 40대 싱글 직장인들을 위한 그룹 여행사들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 그 사람들의 욕망과 그 사람들의 두려움은 뭘까? 우리가 직장 다니면 당연히 패키지 여행 안 갈 거라고 생각은 아니더라는 거죠. 패키지 여행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주변에서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꽤 많아요. 패키지 여행, 계절 여행을 가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그 다음에 패키지 여행에 대한 기대들도 굉장히 많은죠. 그것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최대한 디지털로 바꾼 겁니다. 직접 상담하거나 이런 것들이 영국은 아마 초반부터 인건비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이것들을 뭔가 사람을 사서 사람이 하는 것들은 안 될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수요를 만드는 생산품들을 만들어냈고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둘 중에 하나시겠죠.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거의 회복됐어요 라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요. 사업자도 계실 거고요. 아직 멀었어요도 있습니다. 제가 손들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직 멀었어요가 많으시더라고요. 지역별로 나눴더니. 그래서 거의 회복됐어요보다 아직 멀었어요가 많은데 이유는 뭔가 하면 결국은 아직 멀었어요라는 분 대부분들과 거의 회복됐어요라는 대부분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단골에 대한 보유 요구입니다. 단골을 보유하고 있는 데는 거의 회복됐다 그러고요. 단골이 없는 데는 등로주의자들이 없고 등정주의자들을 상대했던 분들은 여전히 아직 멀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하다 보면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셨어요. 이제 질문에도 있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플랫폼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제가 하기보다는 플랫폼의 생각법의 이승훈 교수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네가 뭐 한다고 그러실까봐 교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플랫폼 서비스를 하려면 중소기업에 조언을 해주신다면 플랫폼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플랫폼 시장에서는 거대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데 이런 경쟁은 어리석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자신의 상품을 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고 자신의 상품을 사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형성해서 자신의 편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 시장에서 독점력을 만드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시작은 여기여야 됩니다. 디지털 전환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요. 디지털 전환은 과정이죠. 그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목표는 뭔가 하면 단골을 확보하고 그래서 지속적인 수익들을 만들고 수요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가 되죠. 그래서 고객의 변화를 이기는 사업은 없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뭘 꿈꾸는가 하면 쿠팡과 배달의 민족을 꿈꾸시잖아요. 쿠팡이 드디어 2023년에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2022년까지 얼마의 적자였어요? 2022년에 1,400억 적자였고 2021년에 1.1조의 적자였는데 2023년에 영업이익을
4분기 연속 흑자였기 때문에 무조건 아직 결산이 안 나왔지만 23년에는 흑자입니다. 고객이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하는 세상을 만들 자가 쿠팡이에요. 많은 트래블 테크 기업들, 디지털 전환을 하는 여행사 이런 데들이 꿈꾸는 게 쿠팡이에요. 근데 쿠팡처럼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결국은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쿠팡을 꿈꾸는데 쿠팡처럼 못하는 이야기는 핵심 서비스를 쿠팡은 바꿨고요.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쿠팡은 뭘 바꿔냈는가 하면 배송 시간을 늘렸고요. 배송 물품의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가격 경쟁력도 확보했고 그리고 동시에 수요 창출을 했기 때문에 쿠팡이 성공한 거예요. 배달의 민족이 성공한 것도 똑같죠. 배달의 민족도 똑같이 배송 시간, 배달 시간, 배달 물품, 배달하는 가격 경쟁력, 수요 창출이 되었다면 여행업에서 디지털 전환이 쉽지 않은 이유는 뭐였는가 하면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목적지를 만든 것도 아니고요. 독특한 체험을 만든 것도 아니고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수요 창출을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쿠팡을 꿈꾸면 역시 우리는 디지털 전환이든 디지털하든 뭐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목표는 어딘가 하면 새로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서비스나 상품을 어떻게 고도화할까, 어떻게 더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디지털화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데서 멈추는 게 1단계라면 왜 2단계로 어떻게 넘어갈 건가를 고민해야 되죠. 고객의 관점에서 더 편리하고 더 신뢰가는 그런 디지털 전환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아까 세 가지를 다 합친다고 그랬습니다. 디지털화, 디지털 전환, 디지털 고도화까지 다 디지털 전환이라면 그러면 이 디지털 전환의 반대말은 뭔가 하면 저는 결국은 생존 불가가 아닐까. 가야 됩니다. 디지털화가 됐던 디지털 전환이 됐던 디지털 진짜 전환이 됐던 고도화가 됐던 어떤 의미가 됐던 왜 그런가 하면 이미 고객들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고 있는가 하면 디지털화된 기업, 디지털화된 여행사를 기대하는 거죠. 뒷단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디지털 홈페이지를 열어놓고 디지털화된 것처럼 열심히 뒷단에서 뭐 수기 작업을 하던 뭐 어떤 방식을 썼던 그죠? 유선으로 연락해서 뭘 받아오든 견적을 받아오든 어떻게든 그렇게 했다면 그것이 이제는 고객들에게 기대가 점점 더 높아져서